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정부가 다음 달 15일부터 안심전환대출이라는 대출 상품을 내놓습니다. 이 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변동금리로 받은 분들에게 비교적 낮은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건데요.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게 시행되면 대출 시장에는 또 어떤 변화와 영향이 생길지 짚어보겠습니다. 부동산 개발 초기 단계에 땅을 매입하는 자금을 빌려주는 걸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부릅니다. 지금까지는 부동산 경기가 괜찮아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투자했던 증권사들이 꽤 많은 돈을 벌었는데, 부동산 경기가 변하면서 예기치 못한 부실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함께 나옵니다. 이 얘기도 좀 들어보죠. 바이오 기업들이 투자금을 마련하려고 발행했던 전환사채가 요즘 양날의 검이 돼서 돌아오고 있다는 소식도 있고요. 그리고 간밤에 나온 많은 분들의 관심을 끌었던 미국의 7월 물가지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8월 11일 목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복잡하고 어려운 용어들로 얼룩덜룩해진 경제 뉴스들을 저희가 깔끔하게 탈색해드리는 시간, 박세훈 작가, 김현우 소장, 한국경제신문 이슬기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정부가 안심전환대출이라는 대출 상품을 다음 달 15일부터 신청받는다. 네, 정부가 빌려주는 건가 봐요. 그런 구조죠. 이게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거라면서요? 그렇습니다. 다만 정부가 해주는 건 늘 조건이 붙습니다. 부부 합산 소득이 연 7천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하고요. 시세 4억 원 이하의 집을 한 채만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달 17일 전에 빌린 대출인 경우만 갈아탈 수 있고요. 이미 빌렸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조건에 맞으면 만기에 따라 연 3.8에서 4%가 적용되는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데, 만기는 가장 짧은 게 10년, 가장 긴 게 30년입니다. 1.2% 수준인 중도상환 수수료도 안 내도 되고요, 갈아탈 때. 참고로 9일 기준으로 4대 은행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를 보면 연 3.9에서 상단이 한 6% 정도 되고요. 고정금리는 3.9%에서 상단이 한 5.8%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낮게 빌려주겠다라는 겁니다. 다음 달 15일부터 신청을 받는데 정부가 준비한 돈이 25조 원이거든요. 신청 금액이 25조 원을 넘으면 집값이 낮은 순으로 지원자를 선정을 합니다. 내가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거 궁금하실 텐데, 이거 알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가 17일에 개설이 된다고 하니까 이때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금리가 좀 더 많이 오를 수도 있으니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를 비교적 소득이 낮은 분들, 싼 집 갖고 있는 분들에게 기회를 주겠다. 그렇습니다. 4억짜리 이하의 집이니까 대출을 2억 정도 끼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걸로 한 연간 1%포인트 정도 대출 이자가 경감이 되면 한 200만 원 정도 부담 줄어드는 거네요. 대략 그 정도입니다. 이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 입장에선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금리는 지금부터는 이제 내려갈 거야 하는 분들도 꽤 있긴 있습니다만, 문제는 이게 그러면 정부가 혹시 손해보는 거는 아닙니까? 그 들어가는 비용 25조 원이 궁금하신 것 같은데, 대출을 해주는 규모는 25조 원이고. 그렇습니다. 그 돈 어떻게 마련하느냐? 장기 고정금리로 돈을 빌리고 싶어하는 연기금이나 보험사들이 돈을 내는 구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은행에서 고정금리 대출을 받으면 은행은 고객이 서명한 그 대출 약정서를 주택금융공사에 팔거든요. 그러면 주택금융공사는 그 대출 약정서를 만기별로 나누고 쪼개서 다시 연기금이나 보험사 같이 장기로 좀 자금을 굴리고 싶어하는 곳에 팝니다. 이걸 MBS, 우리말로는 주택저당 증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나는 장기 고정금리로 돈을 빌리고 싶고 이자 안 변하게, 연기금이나 보험사는 장기 고정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싶고, 중간에 우리도 이자 변하면 골치 아프다. 그렇습니다. 두 사람을 연결해 주는 건데 서로 만나기는 좀 민망하니까 중간에 주택금융공사가 이른바 중개를 해주는 셈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개 창구가 은행이 되는 겁니다. 문제는 정부가 이 주택저당증권을 발행을 하게 되면요, 이 새로 발행되는 MBS라는 채권이 채권시장에 쏟아지거든요. 그럼 이건 돈을 빌려는 수요가 많아지는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시중금리가 올라가는 구조가 됩니다. 이 MBS라는 채권은 아까 그 중개를 해준다는 주택금융공사가 그렇습니다. 발행을 해서 주로 연기금이나 보험사들이 사세요라고 뿌린다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이제 시중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변동금리로 돈을 빌린 다른 대출자들의 금리 인상이 될 수밖에 없죠. 시중금리가 올라가게 되니까요.
그리고 빌리게 되는 앞으로 변동금리로 빌리게 되는 사람들도 올라간 시중금리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은행 입장에서는 정부 이런 상품이 좀 미울 겁니다. 왜냐하면 기껏 영업해가지고 변동금리 대출을 팔아놨더니 그 고객들한테 정부가 얼른 이 대출은 조기 상환해 버리시고요. 정부가 제공하는 더 싼 고정금리로 갈아타세요라고 하는 거라서 은행 입장에서는 정부가 좀 미울 수가 있죠. 이미 은행에서 돈 빌린 분들이 여기로 갈아타는 건데 네. 다른 은행 상품으로 갈아타는 게 아니라 연기금이나 보험사가 빌려주는 돈으로 갈아타는 거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손님 뺏긴 거군요. 그렇습니다. 다만 싫겠네요. 예. 이번에 이 안심전환대출을 얼마나 갈아탈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안심전환대출이라는 걸 정부가 꺼내든 게 이번이 3번째인데 네. 그 앞에 2번은 수요가 넘쳐서 추가로도 모집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인기였네요. 그때는 9억 원 이하였습니다. 시세가. 예. 근데 이번에는 4억 원 이하의 집만 가능하다는 점도 있고요. 앞으로는 금리가 그리 가파르게 오르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고정금리로 굳이 갈아타는 게 얼마나 이익이 될지 이게 확신이 생기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하는 소비자들이 생각보다 적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정금리를 신청해 놨다가 금리가 더 오를 것 같아서 네. 그런데 세상 일은 모르는 거니까 금리가 더 내릴 수도 있죠. 지금부터 이제. 있죠. 그러면 갈아타면 다시 갈아타면 되잖아요. 아유, 뭐 내가 계속 이렇지 뭐 이러면서 기분은 안 좋지만 굳이 일단은 방공호에 대피했다가 네. 비 안 오네 내지는 별일 없네 싶으면 다시 나오면 되니까 네. 번거롭기는 한데 큰 돈 손해 볼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세가 4억 원이라는 점이 계속 지적이 되고 있는 그러니까 몇 분이나 이런 혜택 받겠느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심 전환 대출 다음 달부터 나오면 한 번만 더 짚어주세요. 그래도 뭐 해당되는 분들도 있겠죠. 네, 다음 달 예. 15일에 신청이니까 그때쯤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김현우 소장님, 네. 부동산 PF 대출 네. 때문에 증권사들이 이게 골치를 썩일 수도 있을 것 같다. 네. 무슨 얘기예요 이게? 얼마 전에 박세훈 작가도 전달해진 소식입니다. 이 캐피탈사가 PF 대출 늘리고 있는데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면 캐피탈사도 위험해질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었는데요. 일단 PF 대출이라는 거는 앞서 오프닝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부동산 개발할 때 그 사업성만 보고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꿈과 희망만 보고 대출을 해주는 건데 뭐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이 부동산 개발을 하는 쪽에서 이런 땅 사가지고 여기에 뭘 짓고 이걸 이렇게 팔아가지고 수익을 낼 겁니다. 라고 하는 프로젝트만 가져가면 그 말만 믿고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그 돈 빌려가서 그럼 이 사업 추진하는 분들은 땅 사는 거죠? 땅도 사고 뭐 이제 본 PF로 들어가면 건물도 올리기도 하고 뭐 단계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 자기 돈은 별로 안 갖고 이 사업 시작하나 봐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가능한 게 이제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예. 빨리빨리 사가지고 빨리빨리 지어야 빨리빨리 팔아서 차익도 많이 남길 텐데 그래서 이게 활발하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런데 예. 그렇게 대출이 나갔다가 중간에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면 이게 물건이 지어졌는데 안 팔릴 수도 있고 중간에 뭐 공사가 멈출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빌려준 곳이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근데 최근 뭐 원자재 값도 오르고 인건비도 올라가지고 공사가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곳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감독원에서도 이런 리스크 잘 관리해라라는 압박을 계속적으로 비은행권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데 몇몇 증권사를 보면 이 신용평가 회사에서도 위험하다고 보는 수준까지 지금 PF 사업을 비롯해서 부동산 금융 쪽에 쏠려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미 땅 사는 초기 자금으로 돈을 빌려줬고, 네. 그걸 바탕으로 이제 땅도 사고 계획도 잡고 분양 광고도 내고 해서 분양 신청을 받아야 되는데 네. 경기가 꺾이면 이제 거기서부터 미분양이라는 거죠. 네, 미분양도 나고 혹은 짓지도 못하고 짓든 중간에 뭐 문제가 생겨가지고 공사가 점점 연기되거나 그런 상황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미 빌려준 돈인데 금감원이 리스크를 잘 관리하라고 한다고 해서 네네. 중간에 회수하러 갈 수도 없고 지금부터라도 늘리지 말아라라는 뜻일 수도 더 있고요. 빌려주지는 말아라. 네, 그리고 부동산 PF뿐만 아니라 다른 부동산 금융도 있는데 그에 대한 비중도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모 증권사 같은 경우에 지난 1분기 올해 그러니까 1월부터 3월까지의 실적이죠. 이 실적을 작년 1월부터 3월까지하고 비교해 봤더니 예. 30% 넘게 증가를 했어요. 영업이익이. 올해 봄까지만 해도 이 사업을 열심히 했군요. 증권사들이. 네. 그런데 예. 그 기간 동안 다른 증권사들 전체 평균을 보면 전체적인 금액을 보면 실적이 오히려 마이너스 30% 이상 났습니다. 올해 그러니까 상반기에 장도 안 좋고 맞습니다. 거래도 잘 안 됐을 테니까. 네. 그런데 작년에 어떻게 비해서. 유독 이 증권사는 돈을 이렇게 많이 벌었나 들여다봤더니
80% 정도가 부동산 PF 사업과 관련된 곳에서 돈을 벌었더라. 모든 증권사들이 다 그런 게 아니라 특정한 몇 증권사가 예를 들면 증권사 규모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게 초대형 증권사는 부동산 금융 쪽에 손을 대고는 있는데 주로 해외 펀드, 해외 부동산 펀드 뭐 이런 것에 손을 대고 있어요. 물론 그것도 안전한 곳은 아닙니다. 해외 부동산 경기도 꺾이게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중소형 증권사, 그러니까 자본금의 규모가 뭐 4조 원에서 1조 원 사이 정도, 1조 원에서 4조 원 정도 사이 되는 뭐 중형 증권사나 아니면 1조 원도 안 되는 소형 증권사일수록 해외 영업력은 좀 부족하다 보니까 국내 쪽에 PF 대출이나 이런 쪽에 많이 쏠려 있더라. 그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할 수 있다. 네, 경기가 안 좋아지면 타격이 클 텐데 그게 주로 중소형 증권사에 많이 몰려 있어서 위험할 수 있다. 빌려준 돈 못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주로 뭐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 하는 거야 뭐 땅 자체도 비싸서 잘 하기도 어렵지만 땅 살 때 담보 잡고 돈 빌려준 거 뭐 떼이면 그 땅 또 팔면 제가 비슷하게 봤는데 지방 도시 외곽에서 이제 아파트 짓겠다고 하면 논밭이잖아요. 그렇죠. 논밭을 살 때 돈 빌려줬다가 왜냐하면 이거는 또 비싸게 사야 될 테니까 논값 받고 팔겠습니까? 아파트 지으러 온 업자한테 당연히 작년까지 평당 20만 원짜리 논이지만 평당 100만 원 내셔 했겠죠. 훨씬 비싸게 팔겠죠. 바로 사실 그 부분이 위험한 게 그게 이제 브릿지론이라고 해가지고 처음부터 들어가는 대출이거든요. 이게 가장 위험이 높다고 볼 수 있는데 은행이나 보험사 같은 곳에서 자금 모아다가 이렇게 부동산 개발 초기에 돈 빌려주는 겁니다. 이때 이제 돈을 빌릴 때 금리가 굉장히 높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땅 사고 그 전에 무슨 사업비 같은 거, 그러니까 그 땅을 사는데 들어가는 각종 행정비용이나 이런 거에 대한 자금이 필요할 때 해주는 게 요 브릿지론이라는 건데, 요게 빌려 가가지고 본 사업으로 연결이 안 되면 그냥 땅만 딱 사놓고 혹은 땅을 사다가 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시행사나 시공사에서 시행사겠죠. 아예 이제 공사도 못했으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면. 금리는 굉장히 높게 받았지만은 이건 증권사가 모든 위험을 다 떠안는 거라서 그런 경우에는 리스크가 가장 큰데 요게 이제 소규모 증권사일수록 많이 몰려 있고요. 또 우리가 이 개인이 전세자금 대출이나 신용대출 같은 거 받을 때 보증기관에서 보증서 끊잖아요. 이런 것들도 커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행사가 어디선가 돈 빌릴 때도 그런 보증을 받기도 하는데 그걸 이제 증권사가 서주고 있어요. 이 수수료가 대출액의 한 2에서 4% 정도입니다. 중간 정도인 3%라고만 하더라도 뭐 1,000억짜리 사업이다. 그러면 30억을 그냥 보증만 서주고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보증이라는 건 어떤 돈 빌려주는 전주가 그 뭐 현실적인 발음으로는 쩐주가 이 회사가 여기 이 논밭에 아파트 짓겠다고 하는데 난 불안하다 솔직히 1,000억 빌려달라고 하는데 혹시 당신들 증권사는 유명하기도 하고 하니까 혹시 이 친구가 못 갚으면 당신이 좀 갚아줘라. 그러면 내가 연 뭐 한 9%로 돈 빌려줄게. 그렇습니다. 그런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 중간에서 보면 알았다 내가 보증 서줄게. 망하면 내가 책임질게라는 그리고 한 식인 3% 정도 수수료 가져가고. 맞습니다. 근데 대체로는 망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망하지 않고 잘 굴러가서 문제가 없는데 망해버리게 되면 이제 그 돈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 그럼 30억 수수료 떼려고 들어갔다가 1,000억 물어주기도 한다는 거군요. 그럴 가능성도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가지고 있는 땅도 있을 것이고 뭐 뭔가 담보를 걸어놨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가지고 보니까 있는 땅이 그게 뭐 팔아도 100억도 안 나오는 논밭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도 하고 순위가 밀려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다른 것들에 비해서 우리는 뒤에 순위를 잡고 후순위 채권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도 많아서 그런데 그런 보증 비율을 보니까 100% 그러니까 자기 자본 대비 100%에 가깝게 보증을 서준 증권사도 있고 50% 넘는 곳도 6곳이나 됩니다. 그 외에도 뭐 PF 대출 해주면서 그 채권 잘게 쪼개가지고 시장에 유통시키는 경우도 있거든요. 단기업 형태로. 이 경우도 뭐 구조는 복잡하긴 한데 마찬가지로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고 증권사가 발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 증권사에도 피해가 갈 수 있고요. 그런데 이런 유동화 증권 같은 경우는 또 세부적인 정보가 공개가 안 돼 있어요. 빨리빨리 발행을 할 수 있는 반면에 단점은 투명하게 요 공시가 안 되고 있다라는 단점이 있어서 요게 이제 시장에 유통됐을 때 파급 효과가 클 수가 있거든요. 이게 문제는 그 기초가 되는 대출 채권이죠. 그러니까 A라는 시공사에서 돈을 빌려간 것을 증권사에서 보증을 서서 대출을 해주고 요것들을 이제 시장에 돌리는데 A라는 그 시공사나 시행사의 신용 등급이 아니라 중간에서 요걸 잘게 쪼개서 파는 증권사의 신용 등급으로 이 엄들이 발행이 됩니다.
당연히 못 갚으면 증권사가 보증 서주기로 했으니까. 그렇죠. 증권사 믿고 사실은 다 하는 거죠. 중간에서. 맞습니다. 그런데 그 기초자산이 뭐가 되는지를 확인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좀 커질 수 있다. 어떤 동네 논밭을 갈아서 아파트 짓는 사업인지는 모르고 네. 사람들은 증권사만 믿고 그냥 한다. 네, 맞습니다. 증권사가 보증 썼으니까 그거야 뭐 당연히 그렇죠. 굳이 내가 어디 논밭인지는 알 필요 없죠. 맞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잘라서 팔다 보니까 이걸 그럼 뭘 논밭을 잘라서 판 거야? 뭐 그런 느낌인데 그걸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다가 이제 스톱되면 증권사가 큰 손실을 입고 잘못하면 쓰러질 수도 있으니 네, 조심하자. 맞습니다. 근데 이미 조심하기에는 좀 늦었다. 그래서 신용평가회사들도 예. 지금부터 촉각을 곤두세우고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이걸 이제 신용등급에 반영을 하겠다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네, 이슬기 기자님. 네. 요즘 바이오 기업들이 상장된 바이오 기업들이 자칫하면 부도날 가능성들이 커지고 있다. 예. 그런 뉴스인가 봐요. 예, 그렇습니다. 이 얘기를 하려면 이제 한 3, 4년 전 얘기부터 시작을 해야 하는데요. 예. 그때만 해도 바이오 기업들이 인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먼저 고령화가 심각하니까 앞으로는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약을 만드는 회사가 각광을 받을 거다라는 네. 기대감이 있었고 둘째로는 실제로 몇몇 기업들이 신약 기술을 해외로 수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는 진짜 성장하는구나라고 다들 생각을 했고 네. 기업들이 이때가 기회다 싶어갖고 시장에서 서둘러 자금을 끌어모았습니다. 바이오 기업들이. 예, 신약을 개발하는 게 정말 돈이 많이 들거든요. 여기에 이제 정부 정책도 우호적이었습니다. 그 문재인 정부 당시에 코스닥 시장 활성화 정책이 있었습니다. 예. 이게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하면 벤처기업도 자금 조달을 잘할 수 있다. 예. 그러면 벤처기업도 크게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만든 게 코스닥 벤처펀드입니다. 이 펀드에 가입하면 좋은 점이 코스닥 벤처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였어요? 예, 그 코스닥 기업을 포함해서 이제 네. 벤처기업에 투자를 하면은 예, 예. 공모주 물량을 먼저 가져갈 수 있게 하겠다라는 그런 펀드였습니다. 예. 근데 이게 최근 이제 공모주가 인기였으니까 사람들은 돈을 여기에 많이 넣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기관 입장에서는 공모주 수익률이 좋으니까 물량을 더 많이 받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벤처기업에 더 많이 투자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벤처기업으로 분류되는 코스닥 바이오 기업들이 전환사채를 찍기만 하면은 시장이 잘 사줬던 겁니다. 아, 이 코스닥 벤처 펀드라고 하는 펀드 만들어서 예. 국민들 돈이 이쪽으로 쏠리면 예. 그 돈으로 바이오 기업들의 전환사채를 사줬다, 투자했다. 예, 예, 전환사채라는 게 일단 돈 빌려주고 예, 주가 오르면 주식으로 바꿀 수 있고 예. 주가가 안 오르면 그냥 들고 있다가 원금 돌려주셔 할 수 예, 있는 예.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찍었던 전환사채를 보면은 네. 금리가 0%인 것도 적지가 않습니다. 금리도 안 주는 전환사채를 기관이 그만큼 많이 샀다는 얘기죠. 원금만 받으면 나는 그냥 주가 오르는 거를 노리는 투자를 하겠다. 예, 이런 뜻이었나 그렇습니다. 봐요. 예. 근데 문제는 그렇게 찍었던 전환사채가 지금 하나씩 만기가 돌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투자자 입장에선 지금 이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바꿔서 수익을 볼 건지 예. 아니면 원금으로 돌려받을 건지를 선택을 해야 하는데 네. 대부분 원금을 돌려달라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가가 안 올랐군요. 예, 그때보다. 주가도 안 오르고 그러면 가시적인 성과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걸 기대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심지어는 전환사채 투자자 중에서는 만기가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네. 현금을 돌려달라. 이게 풋옵션이라고 하는데 그걸 행사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바이오 회사 입장에서는 저희가 그 사이에 열심히 경영해서 돈 많이 벌어놨지롱. 그러면 그 돈으로 갚으면 되는데 예. 바이오 기업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성공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예. 또 그럼 어딘가에서 돈 빌려다가 그 돈 갚아야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한국의 신약 개발이 평균 10년쯤 걸린다고 합니다. 예. 근데 그렇게 오래 개발해도 성공률이 한 10%가 잘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자금이 3, 4년 만에 떨어지면은 이 신약 개발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근데 자금을 조달을 하자니 시장 상황이 너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이제 몇몇 바이오 기업들이 불법을 저질러서 기소도 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금 조달이 실패해서 임상을 중단하는 기업도 생겼다고 합니다. 갚기는 갚아야 되고 예. 새로 돈을 빌려야 되는데 새로 돈 빌려주는 투자자들은 없고. 예. 그러니까 이제 진짜 될 것 같은 임상 하나에만 집중하자는 회사가 나타나는 거죠. 이야. 그래도 돈 갚을 수 있는 현금이 있으면 부도에 안 나는데 예. 한쪽은 돈 달라고 하고 예. 새로 돈 빌릴 곳은 없으면 예. 그게 우리가 카드 돌려막기 하다가 못 갚는 상황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어떡하죠 이러면?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일단은 당장 원금 상황을 안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가장 최선입니다. 투자자하고 협의를 해서 협상을 해서 그 협상을 해서 하면 좋지만 예. 제일 가장 좋은 거는 주가를 올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전환사채를 발행했을 때보다 지금 주가가 높다면 네. 기관들이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바꿔서 시장에서 매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제 차익을 볼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원금은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게 제일 좋은데 예. 주가라고 하는 게 그렇게 쉽게 올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올리느냐 하면은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호재를 발표를 한다든지 아니면 요즘 유행한다는 무상증자를 한다든지. 요즘 무상증자하면 주가가 갑자기 10배 오르더군요. 예. 물론 그 열토막이 곧 나기도 하지만. 예. 방식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뭐 주가를 부양하는 게 결국 단기적일 수밖에 없으니까 네. 그 과정에서 일반 주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주가가 오르는 걸 보고서 더 오를 수도 있겠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사면은 예. 나중에 다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다시 떨어지니까요. 그래서 요즘 바이오 주식이 경기랑 상관이 없으니까 방어주다 좋다는 얘기가 많은데 이런 부분을 신경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게요. 그러니까 약간 좀 그 냉소적으로 보면 어른들의 도박장 같은데 이런 예. 주식시장이 예. 그렇긴 한데 또 이렇게 해야 또 이런 기업들한테 돈이라도 좀 가서 시도라도 좀 해보지. 예. 그냥 또 아니면 아예 창업도 못했을 회사들이니까 네. 못하게 할 수도 없고 하고 나면 이렇게 불안불안하고 아까 PF 대출도 잠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예. 되게 위험하죠. 당연히 위험한데 PF 대출 같은 거 하지 마 그러면 아파트를 어떻게 짓습니까? 그럼 그렇죠. 사실 초기 자본은 누가 위험을 안고 또 대야 되는 거니까 참 답은 없네요. 예. 박 작가님 시간은 많이 안 남았는데 어젯밤에 미국의 7월달 물가지수 발표됐던 거 네, 거짓말 조금 보태서 전 세계에서 한 60억 명 정도가 관심이 있었던 저도 관심이 아주 컸습니다. 예. 어떻게 작년 나왔습니까? 7월 대비 8.5% 오른 걸로 나왔는데 예. 시장 전망치가 8.7%였으니까 전망치보다 낮게 나온 겁니다. 아 생각보다 물가가 덜 올랐다. 덜 올랐습니다. 예. 사실 지난달이 너무 높게 나와서 어느 정도 떨어질 거다. 그리고 국제유가도 떨어졌으니까 낮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망치보다 낮게 나와서 이제 물가 상승세가 꺾인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연준이 9월의 기준금리를 예상과 달리 0.5%포인트만 올릴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한숨 돌렸다 이거군요 물가가. 네, 그러면서 이제 증시도 이제 상승 마감을 했거든요. 음. 근데 얼마 전에 나온 미국 고용 보고서를 보면요. 예. 미국 근로자의 시간당 평균 임금이 지금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임금이 네. 오르게 되면 물가 상승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달 그리고 다음 달 초에 나오는 물가가 만약에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기준금리는 예정대로 0.75%포인트 올릴 거라는 전망이 아직은 우세합니다. 9월에 네, 9월에 미국이 0.75 올리냐 0.5 올리냐 이게 관건이라는 거죠. 이게 관건이죠. 사실 이것 때문에 7월 물가 지수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전망은 그저 전망일 뿐이라는 걸 최근에 저희가 여러 번 목격을 하고 있죠.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도 모른다는 얘기 하시는 거죠, 그렇죠? 모릅니다. 물가가 다만 어떻게 될지. 바이든 대통령만 확신하고 있어요. 오케이 계획대로 되고 있다라면서. 네, 그분은 정치인이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8시 30분부로 전북 부안군 그리고 전북 김제시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침수 지역이나 산간 계곡 등의 위험 지역에 계시거나 대피 권고를 받을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슬기 기자, 박세훈 작가, 김현우 소장 세 분과 함께 중요한 경제 뉴스들 정리해드렸고요. 저는 11시 5분에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에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